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께 10개의 자주 쓰는 외래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오늘 역시도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외래어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자, 여기에 있는 10개 단어 오늘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볼 거고요. 단순히 그냥 단어 뜻보다는요, 이 단어 뜻 통해서 요새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도 좀 보실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쓰면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딩크족, 모티브, GMO,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형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요, 딩크족이에요. 사실은 이 딩크족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그동안 써오고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나 딩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 딩크족은 우선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double income no kids예요. 완전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더블, 우리 저기 택시 잡을 때 더블 하면 두 배죠. 두 배의 income, 두 배의 수입이에요. income은 수입이고 no kids, 아이들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 안 낳고 서로 맞벌이 하면서 돈 더 많이 벌고 그냥 우리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불러요.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선 뉴스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부가요, 딩크를 선언했더니 양가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대요. 비혼, 딩크족, 해법은? 자, 해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요, 직업이 완전 멀쩡한 친구가 있어요. 와이프도 직업이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나는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좋아. 아니면요, 나 지금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지금 둘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를 낳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요새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나 결혼 안 해, 비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했지만 우리 아이는 안 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볼까요? 내 삶을 취사 선택하는 딩크 라이프, 그죠? 딩크 부부가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딩크 라이프, 아이 안 낳고 사는 삶, 딩크 부부가 말하는 자유. 마지막 기사 한번 볼까요? 2030, 20대 30대가요, 미혼 남녀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나 딩크족 될 생각이 있어 라고 했대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하나를 낳고 둘째를 안 낳아. 이게 아니라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죠. 아이 낳으면 어떻게 된다.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이 된다. 애 낳으면 사교육비가 엄청 들어가고 애 낳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안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한다. 저는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둘째는 이제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만, 요즘 이제 어려서부터 자란, 뭐랄까요?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해줘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막상 내 애가 결혼했는데 애 안 낳는다고 하면은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파이어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족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는 딩크족이었어요. 두 번째는 파이어족입니다. 요 두 개를 알고 나면, 좀 지금 20대, 30대, 길게는 40대까지 좀 어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이어족이라는 거는요, 강의를 하다가 한 2번 정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요, 요건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라고 되어 있어요. Financial 하면 경제적으로, Independence 하면 독립이에요. Independence, 경제적으로 독립됐고, Retire, 은퇴를 Early, 일찍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자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 마치 불 피우는 거 있잖아. Fire 하듯이 fire족이라고 하고요. 요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은퇴를 한다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일을 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은퇴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 파이어족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요. 한 달 동안 돈을 벌면 그 돈이 다 사라집니다. 집도 이제 대출 엄청 껴서 모기지로 사고, 자동차도 렌트, 그러니까 할부, 뭐 각종 공과금부터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저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애들이 나는 젊어서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집에 살아서 집값 아낄 거야. 차 엄청 후진 거 타거나 안 타거나 해서 돈을 아껴. 그러니까 막 내 월급이 100만 원을 벌었으면 막 60만 원, 70만 원, 뭐 300만 원 벌었으면 그중에 70%면 200만 원씩을 계속 저축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저축을 하면서 살아서 일찍 은퇴하면서 그 돈을 아주 조금씩 쓴다는 개념이 원래 외국에서의 파이어족의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앞 단계 있죠. 젊을 때 돈을 아껴 그리고 일찍 은퇴해에서 젊을 때 돈을 아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람들이 이 파이어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젊을 때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한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40살에 은퇴할 테야 파이어족 꿈꾸는 2030. 이 사람들 어떤 생각 갖고 있냐? 부자 아빠, 주린이, 파이어족, 베스트셀러의 23%가 경제 경영서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 애 있는데 부자 되세요. 주린이는요? 주식하는 어린이. 진짜 어린이 말고 마치 어린이가 애들처럼 나 주식 모르니까 나 주식에서는 어린이야 해서 주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이어족 우리 방금 배운 거. 그래서 서점에 가면 다양한 경제경영 서적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MZ세대 뭐였죠?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젊은 애들 20, 30대 위험자산 투자 성행 뭐 암호화폐가 됐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뭐 이제 주식에서도 여러 가지 막 돈을 엄청 벌던지 막 다 이랬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파이어족을 꿈꾼다. 옳은 겁니까?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겠죠. 딩크족도 그렇고 이 파이어족도 그렇고 네 어쨌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예전처럼 획일화된 너 25살 됐어? 그럼 시집 가야지. 너 30살 됐어? 장가 가야지. 하나는 좀 그러니까 둘은 낳아야지. 회사? 정년 때까지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파이어족 좀 걱정이죠. 한탕주의로 흐를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딩크족, 파이어족 그 중에서 이 파이어족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뉴스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딩크족은 저 딩크예요. 저 딩크족이에요. 우리 부부 딩크예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오의 사슴 잘 나가고 있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오의 사슴 들어주고 계신데요. 월, 화, 목, 금 제가 여러분께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녹소리로 녹음을 해서 메시지 전달해 드립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요. 어제는 빅뱅 이론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 그전엔 뭐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 G7이 뭔지 뭐 서양 소설이나 팝송 같은 것도 알아봤고요. 그전에는 예전에 있었던 뉴딜 정책이 어떤 거였는지도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과 소양을 좀 키우는데 뭐 이것저것 좀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벌어지니까요. 이거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료입니다. 유료이고요. 가입할 때는 밑에 댓글 링크 눌러주시거나 여기 써있는 1016번 여기로 전화를 좀 주시면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 모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영어요. motive. 원래는 뭐 불어에서 따온 단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쓰이죠. 나는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영화는 실화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앞에 써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작가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인생을 모티브 그러니까 거기서 영감을 따와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 내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럴 동기가 충분해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창작함에 있어서 그 동기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밑에 일단 제가 단어 모티브라고 해서 동기, 이유, 실제로 있는 영어 단어고요. 어떤 걸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글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공개했대요. 우리 한글 보면요. 한글 자체도 땅과 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그 뭡니까? 하늘을 모티브로 해서 저런 걸 딱 보고 저런 모양으로 글씨를 만들자라고 만들어줬고 그 이쁜 기역, 니은, 디귿의 한글을 보고 나서 저걸 모티브로 해서 저걸 미디어 아트,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뭐 예전부터 하면 백남준 작가가 TV 같은 거 막 쌓아 올려서 해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디어를 통한 뭔가 아트를 공개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상 모든 것이 작품의 모티브다라고 어떤 작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제주 해녀 모티브 영화 개봉 눈길. 그러니까 제주 해녀의 삶을 딱 보고 저걸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해서 시나리오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모티브라는 거고요. 그 아래 보면요. 광장시장을 모티브로 지진만두를 출시했대요. 광장시장에 딱 가봤더니 광장시장에 가면 기름떡볶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어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가봤더니 지진만두라는 걸 팔았던 거죠. 딱 그거 먹고 났더니 담당자가 광장시장 지진만두를 광장시장에서만 먹지 않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출시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모티브가 있겠죠. 동기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모티브라고 이야기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로 해서 모티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단어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mo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mobility라고 하면, 그냥 손쉽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우리 삶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죠? 조선시대 때?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양반입니다. 서울에? 아니, 한양에? 과거 보러 가야 돼요. 그럼 한 2달쯤 출발했겠죠. 돈 많은 사람은 뭐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걸어서 가죠. 하인 한 명 데리고 걸어서 몇 달 동안 걸려서 서울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죠? 자동차가 나왔죠. 자동차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해요. 그죠?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 뚫리면서 그 멀던 길이 부산에서 걸어서 오던 선비를 생각해보면 뭐 한 6시간, 7시간 만에 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 이후에 이 모빌리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동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해서 그거를 연구하고 사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라는 것이 점점 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데요. 여러분 플랫폼 뭐였죠? 마치 우리가 유튜브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지쌤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막 말을 해요. 영어도 막 강의합니다. 그걸 제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사용하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와서 이지쌤 강의도 보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속 올리면서 보는 거죠. 요런 녀석들이 플랫폼이에요. 또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에다가 쇼핑할 수 있는 데 열어놨더니 판매자가 뭐 요런 거 갖다가 팔아요. 요거 핸드폰 거치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또 거기서 사요. 요런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뭐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내가 교통약자예요. 뭐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휠체어 실을 수 있는 버스가 언제 오고 뭐 그런 걸 좀 소개해 준 거겠죠. 현대자동차에서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고도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에서 보면 우리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됐죠? 차들이 땅으로 안 다니고 여기로 쭉 날아가고 또 그 위로도 쭉 날아가고 이러면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빨리 가겠죠. 우리가 그 옛날 아니죠. 지금도 쓰는 드론 있죠? 드론 어디 많이 쓰냐면 보통 지금은 촬영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드론 기술이 쭉 해서 올라가서
일정 무게를 싣고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에 떠 있기도 하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들 보면 미니카라고 해서 건전지 넣고 전원만 탁 키면 윙 앞으로 달려가는 조그마한 자동차들 저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지금은 작지만 이 드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거 만들어서 테스트 해본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드론을 크게 만듭니다. 카메라 말고 사람 몇 명 실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띄워요. 갑니다. 착륙합니다. 드론처럼 제자리에서 떠서 가만히 있다가 갈 수 있는 요런 녀석들을 만들면 도시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겠죠. 실제로. 그거를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받아서 하는 뭐 외국 기업들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물론 나오면 저도 이거 무섭기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빌리티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고는 있다. 그 밑에 보면요. 통신 3사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어디까지 진화했나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요새 기사 보면 너무 이제 영어 많이 쓰는데 뭐 하나씩 보면 스마트 똘똘하대요. 똘똘한 모빌리티 이동하는 기술 이거 왜 통신사가 합니까?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목적지 광화문 딱 찍으면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적은 얘가 알아서 광화문까지 신호도 다 걸리면 멈추고 가서 광화문까지 도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통신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KT예요? SKT예요? 그러면 SKT 통신망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요거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제가 밑에다가 이 모빌리티 혁명에는 자율주행차, 방금 말씀드린, 저는 운전하는 거 별로 썩, 오랫동안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면 진짜 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론, 아니면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내가 광화문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람 좀 태워서 가는 거,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뭐냐면,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에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작은 것들. 그래서 우리 보면 길에 요새 사람들 젊은이들 보면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싱싱카처럼 생긴 거. 네. 그런 거 킥보드 같이 생긴 거 타고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니면 따릉이 같은 것들. 그런 거 작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정도. 모빌리티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5번째 단어는요. GMO예요. 제가 우리 웨레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줄임말을 알려드렸어요. WTO도 있었고요, UN도 있었고요, CEO도 있었고요, 여기 GMO라는 것까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냥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나오면 약자들, 내가 자주 봐온 약자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한 번 정도 띄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요즘 내가 자주 접한다. 내가 자주 접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자주 접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 단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부터 안 보내주셔서 여러분도 이 단어 좀 알고 싶어요. 이 단어 TV에 너무 나오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GMO는 뭐냐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인데 이거 다 어려운 단어예요. 유전적으로 modify는 이제 뭐랄까요? 유전적으로 좀 만들어진 걸 변형하는 거예요. 개량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organism 하면 이제 생물체예요. 우리 식물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가지고 유전자를 개량해서 만드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GMO라고 해요. 제가 가장 아래에다가 종자 개량과 GMO는 다르다고 써놨어요. 우리 예전부터 종자 개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다 보니까 얘네가 자체적으로 우리 사람들도 변종이 나오잖아요. 변종이 나오는 것처럼 엄마 아빠는 머리가 곱슬머리가 아닌데 갑자기 애가 머리가 곱슬머리가 나온다든지 엄마 아빠는 키가 작은데 갑자기 애가 키가 큰 애가 나온다든지 요렇게 조금씩 유전자가 바뀌죠. 수없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다가 그 중에서 변이가 하나 톡 튀어나와서 알파 변이가 되고 델타 변이가 되고 델타 변이에서도 델타 플러스가 되고 요런 식으로 종자 개량은 수없이 많이 오랫동안
작물들을 키웁니다. 뭐 사과나무를 키워요? 그랬더니 사과나무들이 다 올해 농사가 안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단데 유독 저 나무만 비가 와도 잘 버텨. 그럼 어떻게 해요? 걔를 대량으로 키워서 하다 보면 비가 와도 좀 비에 강해지겠죠. 그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들을 여러 개체로 키워가지고 키우는 걸 우리가 종자 개량이라고 해요. 뭐 제가 정확히 그 우장충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였으면 아무래도 수없이 많은 수박 중에서 씨 없는 놈을 골라다가 걔들을 잘 키워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식물은 뭐라고 하죠? 접을 붙여서 수없이 많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면 그건 종자 개량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GMO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딱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만 자랐는데 저기 남극에 보니까 남극에 아니면 북극에 엄청 추운 데서 소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추운 데서 자라는 소나무 유전자를 싹둑 잘라옵니다. 소나무 유전자 중에서 추운 데서 잘 자라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사과나무랑 붙여서 씨를 심어서 키웁니다. 그럼 이제 사과를 어디서 키울 수 있어요? 추운 데서 키울 수 있겠죠. 그런 녀석들이 바로 GMO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형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보통 이제 이거 식량 문제 해결하려고 옥수수, 콩, 감자 이런 데다 많이 쓰는데 요거 먹기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매우 찝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단체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녀석들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유전자 편집 작물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GMO에 포위된 한국 농업의 미래.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우리 저기 FTA 맺어요. FTA 하면 이거 풀어줄 테니까 너네 농산물 개방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좀 땅 넓은 나라들은 생각보다 농산물을 많이 팔아요. 특히나 GMO들을 좀 팝니다. 그래서 이제 non-GMO, non 앞에 붙이면 없다는 거죠. non-GMO 콩으로 키운 우유. 콩으로? 두유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요런 거 이제 광고하고 요런 거 좀 식품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시에서요, 학교 급식에 non-GMO 식재료 모니터링을 추진한답니다. 모니터링 뭡니까? 보는 거예요. 마치 모니터를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지만 제 모니터가 여기 있어요.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GMO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먹기 싫잖아요. 그죠? 가급적 GMO free라든지 FREE 붙어 있던지 non-GMO 이렇게 돼 있는 거 콩, 옥수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좀 보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뭡니까? 물어보면 한국말로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이에요. 그럼 관현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 많이 쓰죠. 저희 KBS 교향악단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다양한 있는데 우리 정오의 사삼통에서 2주일에 한 번씩 그 클래식 듣잖아요. 제가 들려드리는 클래식은 대부분 다 이 오케스트라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말로 관, 현, 악, 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관 뭐냐면 관악기예요. 관. 우리 예를 들면 트럼펫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뿌뿌 불어요. 뿌뿌 불면요. 관을 통해서 소리가 퍼져나가죠. 관악기예요. 현악기는요. 우리 바이올린이나 기타 생각해 볼까요? 현. 검은고요. 그 줄을 이용해서 줄이 튕기는 거 띵, 띵, 띵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기와 현악기를 결합한 악단이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막 오른 오케스트라 지휘대전 이런 거 있는데 오케스트라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 너무 어렵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오케스트라에 수없이 많은 악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이제 피아노는 이제 악기의 기본이니까 피아노는 보통 많이 들어가 있고 보면 현악기로는 관현에서 현악기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이 오케스트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한 부대가 아니라
두 부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이렇게 해서 바이올린 많이 들어간다. 또 유명한 악기 첼로, 바이올린보다 크죠? 첼로 들어가고요. 콘트라베이스라고 엄청나게 큰 악기, 뭐 요런 녀석들 들어간다. 그리고 관악기로는 우리 흔히 하는 플루트, 뭐 플룻 요렇게, 클라리넷 요렇게, 또 트럼펫, 뿌뿌, 부는 요런 녀석들이 들어가는 게 오케스트라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오케스트라를 가보기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클래식을 이제 종종 듣기는 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요걸 듣다 보면 어떤 순간에 막 너무 좋고 전율이 오다가도 졸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뭐랄까요? 우리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문화를 이게 되게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문화, 뭐 물론 서양 사람들이 즐겼죠. 문화인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분명히 그 안에 매력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좋다고 하는 문화들 즐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괜히 비싼 자리 말고 좀 뒷자리라도 코로나 때는 많이 안 하지만 한 번쯤 들어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면 뭐 세계 뭐 3대 필하모닉이라고 해서 베를린 가면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가면 뉴욕 필하모닉, 또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빈 필하모닉이라고 해서 이 필하모닉 뭐 오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곳들이 있기도 하고 내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런던 가면 런던 심포니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극장에 가서 요런 거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내 인생에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예요. 여행 가실 때, 나중에 여행 가실 때 그 드레스 같은 거 있죠. 원피스. 요런 거 하나 가지고 가셔서 원피스 입고선 이런 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인생에서 되게, 물론 좋으실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옛날 때 여행 가서 영국 가서 그 팬텀 오브 오페라 유령 봤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인 사람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컨슈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이 consumer라고 하면요. 영어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고,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비자예요. 돈 주고 사서 쓰는 사람. 자, 한번 기사 볼게요. 컨슈머에서 프로듀서로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프로듀서 뭐죠? 우리 뭔가 생산해내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해요. 내가 어떤 제품을 요거 맨날 썼어. 근데 이거 핸드폰 거치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짜증나서 내가 만든다든지,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만들어서 쓰던 사람이 파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컨슈머 리뷰라고 하는 거 우리 자주 많이 봐요. 소비자가 사서 리뷰 뭐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요거 좀 불편해요. 요거 요런 면이 좋아요. 가격 대비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걸 컨슈머 리뷰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요. 삼성, LG 미국 컨슈머 리포트 평가 1위를 싹쓸이했대요. 이 컨슈머 리포트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1등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품들 다 사요. 어떨 때는 예전에는 뭐 삼성한테 야 삼성 테레비 줘봐, LG 테레비 줘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로 좋은 놈 준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시장 가서 그냥 내 돈 주고 사요. 착착 몇 대 사가지고 막 비교 분석해서 막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1등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 뭡니까? 컨슈머, 소비자들의 리포트,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낸 보고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요새 이슈가 많이 돼서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죠. 블랙 컨슈머 놀이터 된 배달앱. 자, 컨슈머는 컨슈머인데 블랙은 뭡니까? 우리 어떤 업장에 가서 뭐 중국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번 항의해. 근데 이 사람 두 번째 와서도 또 비슷한 항의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올리죠?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른 근처에 있는 데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 오면 받지 마. 이게 나쁜 놈이야. 그런 것처럼 블랙 안 좋은 이미지예요. 블랙 컨슈머 뭐냐면 내가 소비자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과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우튀김을 3개를 주문했대요. 이 새우튀김이 하나에 2,000원씩, 뭐 싸진 않아요. 물론 6,000원짜리인데 이거를 그 전날 시켜서 2개는 먹고 하나를 그 다음 날에 돼서야 이게 색깔이 이상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전화통화로 사장님이랑 싸우다가 사장님이 그 통화 끝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막 우시다가 그 다음에 그 배달 앱 담당자랑 전화하다가 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참 난리였는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가게예요. 그냥 가게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 소문이 크게 퍼지지 않는데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 보면 저도 평점을 봐요. 별 5개 중에서 어떤 데는 5개, 어떤 데는 4.9개 이러면 보통 그런 데서 사람들이 시키는데 어떤 데는 4.5개 이러면 시키기가 약간 꺼려져요. 근데 그 평점을 1점을 막 날리고 평점을 막 빵점을 날리면서 너네 막 이렇게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점주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화가 나 미칠 노릇이에요. 새우튀김을 전날 먹어놓고 그럼 전날 환불하던지 그 2,000원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요 배달앱에 그 문제가 많다. 요새 사회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요. 중소식품사만 노린 블랙 컨슈머가 구속됐답니다. 중소식품사 100개도 제가 이 기사 읽어봤는데 100개도 넘는 중소식품사한테 식품을 사서 먹었는데 이거 이 안에서 조그마한 쇠 같은 게 나와서 나 이빨 다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대요. 작은 뭐 30만 원 이하 정도를 요구해서 100몇 개 중에서 2곳 빼고 다 돈 물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됐다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라는 말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스마트 컨슈머는요. 가격 비교 잘 하면서 잘 스마트 똑똑하게 소비하는 사람 스마트 컨슈머. 그 밑에 프로슈머라는 말은요. 프로? 잘하는 슈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 아까 프로듀서라고 했죠. 그것처럼 내가 생산하면서 어떤 걸 또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만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필로티라는 거 나와요. 이 필로티 여러분 필로티 구조 뭔지 아시죠? 아마 이제 뭐 빌라에 살아 보신 분, 빌라에 사시는 분 아니면 뭐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가다가 빌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엔 주차장 돼 있죠. 그리고 기둥들이 있고 2층부터 사람이 사는 곳, 그걸 바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대요. 건축물 지지 기둥을 놓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 1층에 뭐 주차장이든 다른 환경을 놓고 필로티 구조를 짓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로티 구조 건물이 화재에 잇따라 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필로티 구조에 산다. 그러면 우리 집은 화재가 나면 금방 번진다.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은 산소를 먹으면서 타죠. 우리가 소화기를 쫙 뿌리면 왜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그 분말이 가서 그 불 타는 데 가서 산소를 막아버려서 더 이상 탈 산소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촛불에다가 이렇게 컵 덮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산소 다 태우면 촛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부으면 물이 가서 산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필로티 구조 1층에 공기가 잘 통하니까 불이 나면 그 속으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돼서 불이 더 빨리 번진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늘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오래 있을 곳 가면 불 나면 어디로 가면 되지? 뭐 또 이거 소화기는 어디 있지 늘 해두는데 우리 집이 필로티 구조다 하면은 저기 계단 쪽에 가셔서 복도에 가셔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소화기가 유통기한에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로티도 층간소음 문제에 실패했다. 뭐 층간소음 필로티 위에서 사는데도 위층으로 전달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진 피해 필로티 구조물 설계 시공이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필로티 구조가 또 문제가 있는 게 지진이 났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손가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기둥이 예를 들면 4개가 있어요. 기둥을 세워두고 1층 요렇게 놓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기둥 하나에다가 세우면 지진에 오히려 조금 더 강하대요. 그래서 일본에도 필로티 구조가 많이 있대요. 지진이 많은 일본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 이 기둥을 다 안 세우고 그쵸.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다 그냥 2층을 세워버린 거예요. 기둥이 연결이 안 된 거죠. 지진이 나면 좀 취약하다. 그래서 뭐 필로티 얘기 종종 나오니까 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여기 멋있게 생긴 자동차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느 회사일까요? 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자동차 회사들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오늘도 자동차 회사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의 이름은 폭스바겐이에요. 이 차들이 제가 요새 보니까 이 차 모양을 마크를 단 폭스바겐 자동차들이 도로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찾아보니까 5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폭스바겐이 해외 자동차 3등이었어요. 벤츠, BMW 다음에 폭스바겐.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바겐을 볼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은요, 벤츠나 BMW만큼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의 뜻이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밑에 보면 폭스, 국민의 바겐, 차. 이거는 독일에서 국민을 위한 차, 대중의 차, 옛날 말로 치면 저기 사회주의 때, 저기 뭡니까? 히틀러 시절로 하면 국민, 인민의 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Volkswagen 해서 국민의 대중적인 차예요. 그래서 벤츠, BMW 이런 차보다는 조금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면 다 되게 비싼 차로 인식이 되는데, 요 차는 그거 벤츠나 BMW나 가격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보단 조금 요 정도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에서 유명한 차는 여기 이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딱정벌레 모양 비틀이라고 하는데, 요 차가 좀 유명하고, 요 차는 이제 좀 불편해서 많이들 타진 않지만 요 마크를 달고 있는 자동차들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요렇게 좀 대중적인 차도 팔지만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와 같이 되게 비싼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좀 소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자동차 그룹이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폭스바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 보면요, V 그 다음에 W가 써 있어요. 폭스바겐의 V가 먼저 써 있고 그 밑에 Volkswagen 해서 VW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요거 독일 차, 근데 이렇게 엄청 벤츠나 BMW보단 비싸지 않은 그런 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마지막까지 오느라 열심히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법률 용어를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설명드렸었냐면, 형사랑 민사랑 다르다. 형사는 뭐죠?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게 형사고, 민사는 개인 간에 개인과 국가 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 때문에 얘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얘가 우리 집 여기 땅에다가 자기네 집을 좀 한 편 걸쳐서 했네요. 이렇게 해서 돈과 관련돼서 어떤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게 민사였고, 형사는 잘못 저지른 걸 나라에서 벌 주는 걸 형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인터넷에 보면 저는 가끔 저 이제 뉴스를 자주 보고 뉴스에 나와 있는 댓글들 많이 봐요. 댓글 보면 어떤 사건에서 사람이 검찰이 몇 년을 구형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한테 어떤 형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검찰이요, 어떤 사람한테 5년을 구형했다고 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5년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죠. 많은 분들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요. 네, 이 법률 용어는 사실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막 뉴스에서 막 쓰죠. 우리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아래다가 보이스피싱 조심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늘 강조 드려요.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고 합니다. 일단 누군가 잘못하면 가장 먼저 누가 나서죠? 경찰이 나서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얘 재판 받아야 돼. 나쁜 놈이야. 죄가 있어. 법을 어긴 것 같아. 라고 해서 검찰에 넘겨요. 그러면 검찰에서 야, 너네 이거 수사 잘못했어. 다시 수사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해서 검사가 그러면 이제 수사가 종료되는 거죠. 검사가 이거 법을 어겼으니까 판사님 얘한테 죄를 물어주세요. 라고 해서 판사한테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을 열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올 일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서 먼저 와야 되고, 경찰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 그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해서 맞는지 전화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보이스피싱 안 당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우리 3번 할 수 있죠. 1, 2, 3, 3심제죠. 1심에서 판사님한테 잘못했어요. 5년 감옥에 살게 해주세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판사가 참고할 뿐이에요.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작은 형량이 나오고요. 가끔은 더 높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크게 없다. 자, 밑에 볼까요? 검찰이 이거 뭐 요새 유명했던 어떤 사건에 2심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대요. 판사님,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34년 형을 탕탕탕 선고했어요. 서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2심으로 올라갔어요. 검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역시나 무기징역 해주세요라고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판사는? 판사 나름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형이 되는 것과 선고가 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해서 이게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또 형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언론에서 일부러 더 사람들 자극하려고 이 구형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슈화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10개 40분 만에 달려왔고요. 조금 4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은 친절한 대학 채널에서 영어 강의 가지고 여러분께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